자, 오늘부터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6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강의한 지는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변리사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민법 엔간한 자격시험은 다 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종로에서 노무사 강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 민법 강의하고 있고, 합격의 법학원에는 작년부터 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신림동에서는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융인들을 상대로 민법하고는 관련 없는데 자본시장법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감정평가사 첫날이니까 잠깐 전체 민법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민법 총칙이라는 거 지금 시험 범위란 말이죠. 근데 이 민법이 전반적으로 이 총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물권이라 그럽니다. 물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어 자체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이런 말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소유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판다. 그럼 이제 소유권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매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아니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부동산이라면 등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요걸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제 채권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요거는 물권은 소유권은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물권하고 채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재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법에는 크게 봐가지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두 개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런 소유권을 가지느냐, 물권을 가지느냐, 누가 이런 채권을 가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여기 물권법에도 법 규정을 두고 채권법에도 법 규정을 두면은 조문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데 모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총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누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 아니면 법인이겠죠. 사람 또는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앞으로 요렇게 쓰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하면 1조, 2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이 물경 3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97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런 소유의 형태로 만약에 이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무슨 물권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하고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채권 행위라 그래요. 요 양자의 공통되는 걸 또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또 법률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게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10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한 154조 정도까지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부분이 또 뭐가 있는 거니까 이제 기간이라는 거 있고, 기간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나이 계산이라든지 내가 돈 빌렸는데 일주일 후에 주겠다. 그럼 언제 갚아야 되느냐? 1년 후에 주겠다. 그럼 언제가 되느냐? 요런 기간 계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라 그래가지고 어떤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184조에 끝납니다. 요거를 끝으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 지금 요 물권법의 총칙, 그 다음에 채권법의 총칙, 공통되는 거를 몰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권행위 매매를 할 때 누군가로부터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래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또 누구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로 조문을 두고 여기에 따로 조문을 두고 이렇게 되면은 조문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한 자리에 지금 몰아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할 때 갑자기 물권법의 그 용어들, 그 다음에 채권법의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민법 총칙을 쓰신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아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놓았다는 거죠. 공통 부분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해 나갈 건데 굉장히 이제 애로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물권을 안다, 채권을 안다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민법에 대해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1회독 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용어도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체득하는데 힘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본식 표현이 많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법적인 표현으로는 어렵게 해놨단 말이죠. 선의, 악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그렇고 체계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 1회독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모르더라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회독 하고 난 뒤에 2회독쯤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민법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게 이제 다 달라요.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 채권법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우리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 물권법 이런 식으로 자격시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어지간한 시험은 전부 다 민법 총칙은 다 공통되게 다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법 총칙은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여기 민법 총칙이 자격시험에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 문제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기출 문제들이.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년도에 예년보다 민법이 약간 어려웠거든요. 물권법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민법 총칙에서 채권법 판례를 하나 낸 거예요. 그 부당이득에 관한 이제 판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채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강사들이 강의할 때 그 판례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에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매년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의외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민법 총칙에서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애매한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런 분들은 한 최소한 17문제는 민법 총칙에서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권법은 대부분이 판례 공부예요. 물론 민법 총칙도 판례가 많습니다. 근데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판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판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기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요 정도만 공부하자 이런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출제자가 굉장히 엉뚱한 판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판례, 그런 판례들을 출제하면은 그 해는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정말 판례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된다. 물론 무조건 외우면 안 되겠죠. 이해를 하고 외우면 이제 외워지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이고 요게 이제 물권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조문이 있다 그랬죠. 이 물권법은 요게 185조부터 해가지고 요게 372조까지 끝나거든요. 그럼 요것도 약 200조문 가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200조문 가량이 되죠. 그래서 조문 수는 비슷해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2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고요. 여하튼 요 물권법에서는 판례를 어느 정도 어렵게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해 시험이 어렵다 쉽다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조문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조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 한 400조문 가까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조문 자체를 시험에 내는 그 문제도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한 단순한 해석, 판례를 포함하지 않는 그냥 이 조문이 무슨 뜻이냐, 핵심이 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는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조문은 모든 시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요 기본서에 조문은 부분의 조문은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례가 고득점을 가르는 당락의 당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득점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요거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강사들이요 민법 총칙에서는 이 정도 판례 강의하면 되겠구나. 물권법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게 감이 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그냥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그냥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민법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밑빠진 독의 일종의 물붓기거든요. 며칠 전에 한 거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 중요한 내용은 몸에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오늘 강의한 거를 내일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내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한 거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습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이때까지 기출문제 적게는 3년, 많으면 5년 정도 어떤 부분은 문제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곳은 5년치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3년치만 활용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거 그 다음 시간에 제일 첫머리에 그게 시간이 한 15분 정도 대충 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 시간 강의하는 거를 복습하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도 있어요. 가족법은 있는데 이 가족법 중에서 만약에 상속이라든지 며칠 전에 뭐 유류분 위헌 판결 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요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요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속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군데군데 가족법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요거 자체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물권법하고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바로 오늘 강의를 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조 해가지고 민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법원. 요거는 매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은 그 원천을 뜻하는 겁니다. 법의 원천. 우리가 저기 서초동에 가면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물이죠. 그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법의 원천. 이제 요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민사 사건에 있어 가지고 두 당사자가 다툴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판사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서초동 법원에 가는 거죠. 그럼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 내릴 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이제 법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8페이지 한번 보시죠. 1번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법이 존재하는 모습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눈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 문자화되지 않은 거, 요거를 이제 불문법이라 그러겠죠. 요거는 독일법계라 그래요.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요거는 영미계통이라 그래가지고 영미법의 주류를 이룹니다. 이게 독일은 요게 성문법이 불문법보다 더 이제 우위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영미법계는 불문법이 성문법보다 우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수입이 됐거든요. 이제 법이 수입되는 것을 계수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요 성문법보다는 불문법이 우선시된다. 이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1조에서는 법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문법이 그런데 왜 필요한 거니까 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수가 없죠. 아무래도 뭔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법에서는 흠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빠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두 당사자가 판사 앞에 왔는데 판사님 이거 뭡니까? 결론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가 무성부다. 나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문법의 이거를 통해서라도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도 불문법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요 불문법의 종류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니까 관습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관습법도 없다. 관습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습법도 없다. 우리나라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습법도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걸 통해서도 판결 내리라. 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조리는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판사가 판결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몇 개 있느냐? 3개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법률 가지고 판단하고 요게 없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관습법이 없을 때 비로소 조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가지를 우리는 1조에서 말하는 법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조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뭐 형사사건이나 상사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한다. 이것을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뻔하죠. 조리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이 관습법은 무엇을 관습법이라고 하느냐? 개념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의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 1번 법원의 종류. 그리고요. 이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진도가 더디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물권법이나 채권법이 그때마다 나오면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뭐 이거는 이런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원리가 이렇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원리도 좀 있을 겁니다. 공신의 원칙 뭐 이런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1번의 법원의 종류, 1번 민법 1조. 우리 민법은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한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의 3가지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 불문법의 필요성. 당해 사건과 관련된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의 2가지에 한정되며 또 관습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조리를 먼저 적용할 거냐. 이때 관습법이 먼저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판례가 법원이냐 요거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앞으로 제가 중요한 거는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1조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판례가 뭐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판례 이야기할 건데 그럼 판례가 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돼 있죠. 1심, 2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이때까지 A 사건에 대해서 X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또 A 사건이 또 사회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법원에 왔다는 거죠. 그럼 1심에 왔습니다. 그럼 이 1심 판사는 이때까지 대법원에서 A 사건에 대해서 X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X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는 보니까 X가 아닌 것 같아. 나는 Y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이거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됩니다. 기존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법원 판례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대법원자가 안 붙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1심, 2심, 뭐 고등부분 판례 있죠. 이런 거는 판례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면은 거기에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판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1심 판사는 이 대법원에서는 이때까지 X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왜 Y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럼 뻔하죠. 판사는 자기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 내리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건은 Y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진 사람은 여기 항소하겠죠. 그럼 2심에서도 이게 또 Y라고 결론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또 이제 이걸 상고하겠죠. 그럼 대법원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기존 판례대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파기환송이라 그러죠. 파기환송.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1심 판사가 이렇게 Y라고 결론을 안 내려요. 자기가 설령 조금 미심쩍다 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사들은 X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만약에 부딪힌다,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럼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판례가 있으면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실생활에서는 판례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1심 판사는 판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이게 또 올라갔는데 A 사건이 올라갔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판결에 관여를 안 해요. 대법원장하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은 판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럼 여기 남는 사람이 12명이죠. 그럼 원래는 이 14명의 대법관이 다 해야 되는데 사건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는데 어떻게 14명의 대법관이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부를 둡니다. 4명씩 둬요. 4명씩. 4명.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이렇게 4명의 소부가 3개 있습니다. 요 두 분은 이제 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2심에서 요 상고를 할 때 이 사건이 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들 내부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갔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 내는 거예요. 요 4명이서 이제 주심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의견 일치를 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여기서 4명의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를 못 본다든지 또 설령 의견을 일치를 봤다 하더라도 우리만 이거를 심례가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거는 시대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모여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원조직법 7조에 가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전원 합의체 판례라 그래요. 전원이 모인단 말이죠. 전원이 모여가지고 판결하라. 요걸 우리가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3분의 2가 이제 그때면 정족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수결로 여기도 법원 행정처장은 관여를 안 해요. 이제 여기는 전원 합의체 판례는 대법원장은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13명이 이제 참가하는데 여기 이제 다수결 3분의 2는 의사 정족수고요. 여기서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원 합의체 판례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때까지는 A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X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Z라고 하겠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A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바뀌었구나. 또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가로 속에 보면은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물권법에 가면 이게 많은데 이 판례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딱 감이 오죠. 1순위다. 시험에 나올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제 판례의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아까 파기환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다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내려다 보냈는데 이 2심 판사가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는데 자기는 부덕부덕 이 대법원 여기 결론하고 다르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게요. 그럼 죽어나는 것은 의뢰인들만 죽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게 없으면 기존 대법원 그 견해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법원조직법 8조에서는 당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례가 법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한해서는 이제는 요 대법원에 기속된다, 구속이 된다, 대법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법원조직법 8조는 어렵게 출제할 때는 이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별표 5개 이야기하고 요거는 그냥 중요도가 그냥 일반적이다 그러면 별표 3개, 그냥 요거는 뭐 그냥 간혹 출제가 된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건데 요 법원조직법 8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스타 표시 하나 정도는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고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6째 줄 판례의 법원성. 어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작용되므로 판례는 사실상의 규범, 우리 현재 실생활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사건에 대해 어떤 규범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요 법원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요걸 적용해야 된다. 법률 적용해라. 관습법 적용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판례의 법원성 부정된다. 요거는 한 별표 3개 정도 하십시오. 판례의 법원성. 민법 1조는 이를 확인한 거다. 간단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판례가 민법의 법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그럼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1조에 없기 때문이다. 1조에 있는 3가지만 민법의 법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죠. 자, 오른쪽에 구체적 내용 이제 법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의 보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한 나라의 법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법이 뭔고 하니까 헌법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있는 게 이제 뭐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 규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 밑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1조에서 지금 법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법률의 의미가 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거는요, 성문법의 총칭입니다. 모든 성문법을 이야기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요거는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리가 헌법에 가보면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것 있거든요. 요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여기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 긴급명령, 국회가 만든 법률, 행정부가 만든 뭐 명령규칙, 아니면 대법원 규칙. 요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죠. 심지어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간의 그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문법의 총칭.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을 총칭. 여기 이제 포인트를 두십시오. 따라서 그 법의 제정 주체 누가 만들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부냐 뭐 대법원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문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모두 법원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놓았죠.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정,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거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민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특별법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차가 이제 요 민법에 가면 임대차가 나오거든요. 채권법에 가면. 근데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임대차만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다음 요 상법은 상인들만 규율하는 거죠. 요 민법은 모든 국민을 다 규율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상인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상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 가보니까 내용이 빠진 게 있어요.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민법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법에 가보니까,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민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법이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로기준법도 특별법입니다. 그건 근로자들하고 사용자 간에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법이 무지하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게 없으면 비로소 일반법으로 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시험에 민법이 뭡니까? 과목으로 추가가 되느냐. 특히 민법 총칙이 왜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민법 총칙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감정평가사니까 물권법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모든 성문법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요 민법 요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이것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모든 성문법이 총칙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명령,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이런 것도 미줄 것이고, 요거는 사실은 헌법에 있는 거예요. 긴급명령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게 아마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형태로 아마 발동이 됐을 거예요. 아마. 거의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발동되는 겁니다. 정말 긴급한 사태 때 발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조례와 규칙, 조약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에는 그러니까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네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안 합니다. 결정이라 그래요.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이야기죠. 근데 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위헌법률 심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심사합니까? 요거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규칙은 대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한 열흘 됐습니까? 유류분 제도가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 결정 받았죠. 이게 위헌 결정, 요게 1114조인가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4호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위헌 결정 받았거든요. 그러면 요 날부로 요 법 규정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위헌 규정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라고요? 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합헌, 위헌 그러면은 그거는 법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러면 여기 법원이 되느냐? 된다는 거죠. 법률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판례는 아까 아니라 그랬죠.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 밑에 2번에 1번 법률에 대한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2번의 사례는 요 재밌는 사례인데 이거 채권법 사례인데 여러분들 명예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자기 명예를 돈 가지고는 회복하기가 뭐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옛날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종이 신문이 많을 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죄 광고를 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764조에 가면은 그런 조문이 있었어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판사가 명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죄 광고를 판사가 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은 게 오래됐어요. 이게 91년도에 받았거든요. 왜냐? 사죄 광고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판사가 너 사죄 광고해. 신문에 강제로라도 해. 이거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죄 광고는 강제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죄 광고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사죄 광고를 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위헌이다. 이 결정은 이제는 법원을 구속한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앞으로 사죄 광고를 명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이거는 법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법률이 끝났어요. 자,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리라고 보는데 법률이 없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불문법이 등장하는 거죠. 관습법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관습법이 등장하는 게 현실에서 많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조선시대 이래로 조상들이 해왔던 관습법이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관습법.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관습법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이거는 관습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관습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한 대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물권법에 주로 많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관습법이라고 그러느냐?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그 예를 한번 보시죠. 갑은 을의 토지 위에 무단히 함부로 이 말이죠.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발견한 을이 위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면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장사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 사례입니다. 쟁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는 분묘는 우리가 무덤이라고 법에서는 말하기 뭐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뜻하고요. 기지는 그 무덤 주위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 기지권 그 무덤과 관련된 일정한 토지를 이 사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그러고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이거 심심찮게 출제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요 사건만 하더라도 법률이 없었어요. 이제는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조선시대 이래로 지금 여기는 이 땅이 누구 땅이죠? 갑의 지금 이 산이 있는데 임야가 있는데 을이 지금 여기 함부로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갑의 성낙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그냥 그 옛날에는 그냥 농촌 뭐 농경사회에서 그냥 뭐 함부로 이 남의 땅에 분묘를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나중에 갑이 이거를 발견하면은 이거 내 땅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했냐? 이거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죠.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 이런 걸 우리가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물권법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시효취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을이 만약에 시효취득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죠.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이런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이런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남의 땅에 분묘를 허락 없이 설치했는데 장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법하고 똑같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성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법적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결국은 이 사건이 판사 앞에 오면은 판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때까지 조상대대로 이런 관습법이 있었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관습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인정한 거죠. 우리나라 이거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있다. 그럼 판사는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관습법에 근거해가지고 당신은 분묘를 철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갑은 기가 차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 분쟁이 심각합니다. 유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이게 이제 관습법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 간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은 성문법으로 법을 만들어버려요. 성문법화 해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장사법이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장사의 시행에 관한 법률인가 이걸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이건 관습법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사법이 만들어진 게 2001년인가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요 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2001년도에 요 장사법이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부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요 법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니까 이미 옛날에 이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성립하는 이 분묘기지권이 있죠. 요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 거는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요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게 별표 5개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의 한번 일단 보시죠. 성립요건. 관습법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명료하지 않다. 통설적 견해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은 있어야 되겠죠. 관행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성문법하고 똑같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관습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뭐예요? 일단 관습법이 성립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는 이 관행은 시대에 안 맞고 옛날 조선시대 관행이니까 이제는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이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관습법이 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판사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별표 1개 정도는 됩니다. 요 정도는 돼요. 간혹 등장하는 지문이거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관습법은 위 사례처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거다. 그렇겠죠. 자, 2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사례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종중에 별로 관심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종중이 우리나라에 2천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3천 개 가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요 종중은 성년이 되고요. 19살이죠. 남자가 되면은 이 종중원에 자동 가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입이 됩니다. 나는 이거 가입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친목 도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 가입하고 이게 아닙니다. 저절로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 거니까 이게 종중 땅인데 토지인데 이게 국가가 이거를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중한테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보상금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 보상금은 누구 돈입니까? 종중원들 돈이죠. 그럼 종중원들이 이 보상금을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중원들이 누구에게 나눠줬느냐? 남자들에게만 대부분 나누어 준 거예요. 왜? 옛날은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네 여기 있는 여자들이 발끈한 겁니다. 아니 나도 같은 피를 타고 나왔는데 왜 내한테는 보상금을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느냐? 똑같이 달라.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뭐냐?
당신은 종중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게 이제 이때까지 종중원이 성년의 남자인 게 요게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이게 관습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관습법은 이제는 더 이상 폐기돼야 된다. 왜냐? 이거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헌법 위반.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남녀 차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남녀 차별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 종중은 여성들도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은 여성분들도 종중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죠. 저기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경상도 뭐 안동 이런 데 그 옛날 그 조선시대 그런 게 센데 유교적인 거기 센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종중 총회에도 요즘도 여성분들한테는 총회 호집서 안 보낸다 그래요. 그 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는 다 보내야 돼요. 이 판례가 바뀐 거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리 몇백 년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의 헌법에 위반되면은 이 관습법은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고 폐기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게 지금 2번에 있죠. 1번 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그래서 2번 여성의 종중은 인정,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에 가입하는 기존의 관습법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보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합당하다. 조리와 관련, 우리가 아까 조리에 의해서도 판결 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리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가로속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원 합의체 판례라고 돼 있죠. 그럼 기존의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이런 판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럼 시험에 이거는 뭐 단골 문제죠. 이거 틀릴 분들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이제 별표 5개 하시고, 요것도 별표 5개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 가로 네모 속에 있는 거는 이게 뭔고 하니까, 우리 감정평가사가 한 번씩 보면은 정말 이상한 문제를 어쩌다가 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헌법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유권이니 무슨 참정권이니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노동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근거해가지고 판사가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 내릴 수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헌법학자들이 논의가 많거든요. 학설들이 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결론은 뭔가 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제 곧 공부할 거고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750조 불법행위 해가지고 그럼 여기 불법이 뭐냐? 여기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 다음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는데 여기 신의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을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조항이다. 문자 그대로. 법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죠. 요런 일을 하면은 당신에게 요런 권리가 있다. 요런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일반 모든 우리가 법을 구체화할 수는 없고 일반 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신의성실의 원칙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떤 사건이 왔습니다. 사건이 왔는데 판사가 요 일반 조항 2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 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지식도 좀 동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요때 요 헌법을 바로 요 사건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로 우회해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사가 생각할 거 뭡니까? 해석할 때 또는 뭐 반사회 질서를 해석할 때 여기 불법을 해석할 때 헌법 정신상 요거는 요렇게 해석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간접 적용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는 요게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이고 판례도 현재 간접 적용설입니다. 간접을 외우십시오. 예외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동 3권 있죠. 뭐 노조 만들고 이런 거. 그게 헌법에 비교적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 적용이 되는 조문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간접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우리 감정평가서에 출제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어떤 시험에 노무사든 뭐 행정사든 변리사든 뭐 법무사든 등등 시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출제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해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이런 거를 일반 조항이라고 그랬죠.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103조 반사회질서 조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750조 불법행위 조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 동그라미 하십시오. 혹시 뭐 또 앞으로 이게 출제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이다 그러면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자, 이때까지 그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뭐냐? 거기 있는 1번의 분묘기지권, 3번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번의 명의신탁, 양도담보는 물권법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상세하게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경우 이제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 분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무덤이 여기 있다면 요걸 우리가 분묘라 그런다 않습니까? 그럼 요 이제 요 분묘를 제사지내고 하려면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뭐 여기 비석도 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지라고 한다는 거죠. 토지입니다, 토지. 이거를 이제 그냥 기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 여기 이제 지상권은 뭔가니까 지상권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할 건데 이거 우리나라 되게 우리가 나무 토지를 빌릴 때 임대차 계약을 해서 빌리거든요. 지상권 계약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지상권이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건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토지 이용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뭐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나무 땅에 건물 짓는다든지 뭐 나무 심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여하튼 타인의 토지 이용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제 타인의 나무 땅에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은 나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 니은번 제가 볼 때는 요거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고득점 판례입니다. 요것도 전원합의체 판례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200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명인방법은 좀 질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게 뭔가 하니까 공시라는 겁니다. 공시. 공적으로 외부에 나타난다. 이런 걸 공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부동산의 경우하고 이게 동산이 다른데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알아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은행에서는 와가지고 저당 잡아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공시라 그래요. 이 물건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은행이 저당 잡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외부에 알려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이 등기부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저당권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이 부동산을 이 건물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은행에 와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사용은 원래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동사는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점유거든요. 요게 우리 민법 186조의 규정이 있고 요게 이제 188조부터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물권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명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 한자죠. 명이 뭐예요? 명백하다는 뜻이고요. 인은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요즘은 산에 그런 거 잘 없던데 어떤 때는 옛날에는 가면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뭐 새끼줄 같은 거를 쫙 이렇게 줄여쳐 놓고 입산 금지 소유자 누구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명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 땅은 누구 거구나. 사유재산이구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구나.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백하게 사람들한테 이 땅이 이 산이 임야가 내 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걸 관습법이라 그런다는 거죠. 요걸 관습법에 의해서 형성된 공시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2번에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떨 때 필요한 거 아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여기 토지가 이제 만약에 A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위에 A가 또 건물 짓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는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근데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A가 토지를 만약에 B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무는 팔고 싶지 않다. 나는 토지만 팔겠다. 그러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명인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나무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안 되고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 팔리더라도 나무는 따라가지 않고 나무는 별개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뭐겠습니까? 뻔하죠. 과실이 있는데 미분리 따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사과에다가 명인방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토지가 팔리고 그러면 나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이게 과실나무라면은 사과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미분리되었다면은 그런 거죠.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이제 요거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소유물이에요. 요거 등기부 따로 있고 요거 등기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전체가 한 개의 소유물이에요. 서양은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이게 별개예요. 그럼 이럴 수가 있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는데 A가 토지를 B에게 팔았다. 그럼 이제는 B의 땅에 A가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요 토지에 대한 이 사람은 사용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 사람 둘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건물은 그러면 철거돼야 되느냐? 사용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소유자가 똑같았는데 이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때는 요 사람을 위해서 법에서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법에서 너희들은 지상권 계약하고 비슷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법에서 타인의 토지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이용권이라고 그랬죠. 법에서 타인의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A는 이제 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철거당하면 본인도 손해가 막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판례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시험에 단골 문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종중은 이제 역시 관습법인데, 요거는 나중에 비영리 사단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명의신탁은 뭐예요? 이것도 물권 명의가 이게 이 건물이 나의 명의인데 신탁 믿고 맡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대개는 안 좋은 이유입니다. 탈세라든지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걸 숨긴다. 아니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내가 집이 여러 채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부정축제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로 옮겨 놓는 거죠. 이런 것을 명의신탁. 양도담보는 뭔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 담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를 뭐를 보통 받아요? 저당권을 받죠. 근데 저당권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경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버리니 소유권을.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소유권 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그 사람이 갚으면 도로 원위치 시켜주고 돈을 못 갚으면은
경매할 필요가 없죠.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그냥 꿀꺽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폭리가 일어나는 거죠. 폭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법이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습법으로 규율이 됐는데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분묘기지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성문법을 만들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성문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물권법에서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명의신탁은 부실법이라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습법과 구별되는 거. 요게 또 묘미가 있는 건데 저 뒤에 가면은 지금 우리는 1조에서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관습법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입니다. 근데 지금 106조라는 조문에 가보면은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은 표현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게 거래 관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야, 이쪽 거래는 이쪽 관행은 이런 거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관습은 관습인데 사실이라는 뜻이다.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이 아니라는 거는 뭡니까? 아까 요거는 법이니까 법적 확신이 사람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행만 오래도록 있는 겁니다. 요런 것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먹는 거냐? 요거는요. 어떤 A 사람이 내가 뭐 물건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럼 요게 무슨 뜻인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렇게 해석할 때 거래 관행 또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요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이 거래계에는 요런 관행이 있으니까 즉 사실인 관습이 있으니까 여기에 의하면 요거는 이런 뜻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요때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자는 써먹는 게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법입니다. 법. 요거는 법령이에요. 법령. 근데 요거는요. 법령이 아니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나중에 106조에 가서 또 공부하면 근데 보통 시험에 낼 때 요 1조의 관습법하고 이 106조 사실인 관습을 같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106조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어차피 또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수 이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여하튼 뭔가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관습이어야 한다. 106조 자체는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이때 판례는 이게 옛날 학자들은 표현은 좀 다른데 이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필요 없고 판례는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요? 요거는 법적 확신 있는 거, 요거는 법적 확신 없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아,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뭐 아주 쉬운 거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게 지금 2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실인 관습은 밑줄요.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 밑줄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 관서 별로 의미가 없고 물권법에서 이제 또 이거 또 나올 거고요. 뭐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보충적 효력은 뭡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법률이 있는데 관습법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안 되죠. 법률이 있다면 관습법은 등장 못하는 거죠. 이게 없을 때 관습법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이런 거를 보충적 효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3번의 뜻입니다. 법률에 그런데 규정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인정될다. 법이 이기는 거죠. 성문법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별표 5개 하시고.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근데 왜 이게 논의가 될까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관습법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된 거예요. 법이 존재하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관습법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아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사문화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존재한다면 관습법은 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의 직권조사상.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하고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 민법을 공부할 때는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판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판사라는 사람은 이 법원이나 판사는요, 스포츠로 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스포츠로 치면은 싸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판사가 함부로 이 편 들 수 있습니까? 이 편 들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편파적이라 그러잖아요.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변론주의라 그래요. 이 변론주의 뜻이 뭐 여기 이제 원칙이란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게 있는데 주장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 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건 주장해야 되고,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변론주의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이라든지 공익과 관련되는 거는 판사가 자기가 그냥 뭐 직권 탐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그냥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 견해에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변론주의고 어떤 게 직권주의냐, 직권조사 사항이냐, 이게 민사소송에서도 제법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할 때는 판결이 있어요. 요거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요거는 변론주의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암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4번에 뭔가 하니까 관습법, 지금 법정에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판사님, 우리나라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라는 거죠. 법은 판사가 제일 잘 아니까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직권으로 판사가 조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 5개 가지고 외우셔야 되겠죠. 요거 직권조사상. 관습법은 법칙이므로 법은 판사가 제일 잘 알겠죠.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판사가 판결 내리려고 보니까 법도 없어.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어. 그렇다고 무승부 선언은 할 수가 없어. 그럼 마지막에 뭐 가지고 판시 내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조리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조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요 조리 자체는 법원은 맞다는 거죠. 1조에 있으니까 법원은 맞는데 출제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에 가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